이재명 관련 6번째 사망, 특검해야 한다. 김만배와 돈 거래를 한 혐의를 받은 언론인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한국일보 출신의 한 언론인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이 사람은 충청북도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29일 오후에 이 사람의 동생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확인했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 A씨는 2020년 5월에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만배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이 돼서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의 우호적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이 A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6월입니다.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어요. 또 사망 이틀 전인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이번 주에 한 차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로부터 1억 원을 단순히 빌린 것이다.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검찰은 이 A씨가 사망함에 따라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겁니다. 다만 이 김만배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수사는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A씨 측이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나 강박적 수사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냈는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A씨는 최근에 해임된 한국일보에 대해서 징계 처분 불복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윤상현은 이재명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이재명 주의 의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페북에다가 6번째 죽음이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사업 1처장,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 씨, 김혜경 법카 유형 의혹 연루된 배모 씨의 지인, 그 다음에 이재명의 비서실장이던 전모 씨, 그리고 이번에 김만배와 돈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사 간부, 이렇게 6명이 죽었다고 하면서 이번에 숨진 언론사 간부는 김만배와의 돈 거래를 통해 대장동 일당의 우호적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 의혹을 받고 수사 중이었다. 한두 번이면 우연한 사고일 수 있지만 6번이나 이재명과 관련된 유력한 증인들이 검찰 수사 중에 숨지는 상황은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미스테리한 일이다. 이제 죽음의 정치를 멈춰야 한다. 이재명 주위에서 벌어지는 의문사에 대해 특검에 나서야 한다. 진상을 밝혀야만 끝낼 수 있다. 이재명 주위에서 벌어지는 의문사는 일반적 뇌물이나 독직 사건 차원이 아니다. 우리 정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희룡도 페북에서 대장동 일당과 엮인 죽음이 벌써 6번째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거짓과 어둠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윤상현의 특검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검사 탄핵, 사법 시스템 근간을 흔든다. 지금 이재명이를 수사한 검사들을 대거 검사 탄핵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북주사파들이 검사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엄희중 검사, 강백신 검사, 그리고 김영철 검사입니다. 이 4명의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대부분. 이 수사검사들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탄핵 발의를 한 데 대해서 이원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기 부하검사들이 탄핵당하는데 아무리 이원석이라도 이 정도 반발하지 않으면 그건 검사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사람 취급 못 받는 겁니다. 이원석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인 이재명이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또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탄핵안, 검사 탄핵은 5가지로 잘못했다. 위헌이다. 위법이다. 사법방해다. 보복이다. 방탄이다. 국정감사법 제8조에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민주당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폭거다.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하고 있다.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검사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있다면 바로 이 국회의원들이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변에 나섰는데 수사검사 탄핵이야말로 검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보복적인 탄핵을 내거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 결과에 대해 책임지면 되는데 근데 검사가 기소했는데 법정에서 무죄로 나면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검사를 탄핵하고 그 검사를 법사위 조사 대상자로 불러 조사를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옳지 않다. 국회에서 이렇게 소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재명 수사검사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한 데 대해서 결국에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니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얘기하고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고 있는데 공수처야말로 상설특검이나 마찬가지로 운영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마저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 해달라 하고 있고 그걸 자기들이 임명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 더구나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냥 수사권을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검찰도 법무부도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재명 수사검사들을 탄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강력한 규탄과 성토를 했습니다. 네, 원희룡, 이재명 구속을 외치다. 지금 원희룡은 충청권을 3일 동안 돌고 또 이 대구도 갔습니다.
예, 대구에서 원희룡은 이제 임기가 2년밖에 안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청원을 좌파들이 하고 있다. 우리는 이재명 빨리 구속하라는 국민 청원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당원들은 이 원희룡의 이 주장에 연호하는 것으로 호응했습니다. 원희룡 이런 식으로요. 예, 중대범죄 혐의자들이 아직도 법의 심판을 안 받고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 이거 정말 답답하다. 이 범죄자들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예, 요새 대통령이 많이 어렵다. 야당은 국회에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임기를 그냥 중단, 잘라먹으려고 한다. 온갖 사건을 수사기관 무시하고 특검이니 뭐니 하고 있다. 탄핵에 입맛 들려 재미보리 하고 있다. 이재명과 조국 둘이서 대통령 임기를 중간에 끊어먹고 법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흉악한 음모를 꾸미는데 특검이니 뭐니 해서 걸려들면 안 된다. 이 대표 빨리 구속하라는 청원 국민운동을 시작하자. 한동훈에 대해서도 원희룡이 한마디 했습니다. 한동훈 정말 아끼는 후배지만 경험을 좀 쌓고 능력을 좀 더 키우라고 얘기하고 싶다. 총선 참패 후 곧바로 당대표를 맡아서 저 이재명과 저 흉악한 집단에 맞서 싸우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 당이 위기일 때는 경험이 많은 사람,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당대표로 써야 한다.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키울 때를 알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이게 원희룡이 한동훈한테 한 말입니다. 예, 원희룡은 충청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을 같이 만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얻는 역할을 충청에서 해야 한다 이러면서 충청 중심론의 기수가 되겠다. 예, 김태흠은 충남지사죠. 집권당으로서 선거에 실패했다면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비전과 국정 운영에 대한 어젠다를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 한동훈이 총선 패배에 책임이 크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다. 정치적 자리는 잘잘못을 떠나 선거 결과나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한동훈이 이번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소신이었다. 당원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소화시킬지 걱정이 많다. 네, 백서 공개 시점이 논쟁 대상이나 되나? 예, 지금 한동훈이하고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정훈이라는 자 있습니다. 예, 송파갑의 박정훈, 송파을의 배현진, 뭐 이 둘이를 송파남매라고들 뭐 부른다고 합니다. 이 박정훈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총선 백서가 공정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조정훈 백서위원장이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왔다면 총선 전에 내는 것도 찬성한다. 하지만 그간 한동훈 후보 책임론에 대해서 초기부터 주장하지 않았나. 총선 백서 발간은 우리가 선거에 지지 않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제다. 그런데 공정성을 의심받는다면 오히려 논란에 불씨만 되고 한동훈 후보 견제하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전 총선 백서 공개 반대. 공개하려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하라는 건데, 자, 박정훈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중립성이 의심되는 총선 백서는 전당대회 전이나 후나 소용없습니다. 중립성이 의심되는 총선 백서라고 하면서 전당대회 전에는 안 되고 후에는 공개해도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자가 총선 백서를 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못 받겠죠. 어떻게 이게 중립적인지 아닌지를
재단할 수 있습니까? 예단할 수 있습니까? 뭐 백서를 조정은 위원장이 혼자 썼습니까? 이 백서위원 중에 한 사람인 이상규 위원장,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 이상규 후보는 박정훈이를 향해서 총선 백서 공개에 동의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상규 후보는 페북에다가 근거 없는 총선 백서에 대한 공정성 의심으로 국민의힘의 혁신을 막지 말라. 선거에 참여한 전국 당협위원장들, 당직자들, 보좌진들 모두의 목소리를 담았고 심지어 대통령실도 인터뷰에 응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총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한동훈만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참여하지 않아놓고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 백서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는 데에는 그만큼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참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전당대회는 무의미하다.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총선 백서를 공개해야 국민의힘이 살아난다. 이 상규 후보는 어제 5분 비전 발표에서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당과 우리 정부의 소통은 하나도 없었다. 당은 당규 위반에 의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다. 대표 한 사람의 기분이 당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원이 80만 명인데 한동훈 한 사람의 태도가 우리 당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총선 백서가 이미 마무리가 됐는데 언제 공개할까를 가지고 뭐 입장이 엇갈린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럴 것 도대체 뭐하러 총선 백서 작업을 한 것이냐. 당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이상규 후보, 총선 백서위원이기도 하고 또 지금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상규 후보를 직접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백서 전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제 총선 백서위원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상규 후보와 긴급 대담을 하면서 총선 백서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좀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상규 후보를 한 번 더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총선 백서가 선거 막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당권 주자 중에서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이만 유일하게 전당대회 이전 백서 발간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의 후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은 다 즉각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3대 1인데 이걸 가지고 그래 1의 주장, 전대 이후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한동훈의 주장대로 만약에 비대위원회가 결정을 한다면 이 비대위원회 이거 뒀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는 다음 주 월요일 8일입니다. 마지막 특위 회의를 열어서 백서 최종 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특위 관계자는 이미 백서 최종본에 대한 1회 독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특위 의결 절차 이후에는 당 비대위에 보고할 계획이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조정훈 특위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 나온 4명의 후보 중 3분이 이미 공개적으로 전당대회 전에 총선 백서를 출간하라고 했다. 한동훈만 동의하면
전당대회 전에 총선 백서 발간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네, 뭐 여러 언론이 이 백서 내용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코끼리 더듬기식의 보도가 될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백서는 됐댔는데 공개는 안 되고 있으니까 더듬더듬이라도 해서 그 내용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보면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이 당무 개입 의혹 또 황상무 이종섭 리스크가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 그다음에 조국이 한동훈이가 계속 떠들고 다녔던 2조 심판 내 선거 캠페인 이게 제대로 된 캠페인이었냐 아니면 문제가 많았냐 하는 등등까지 담겨 있는 백서라고 취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측 관계자는 조정훈이 한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 공정하게 치러야 할 선거를 어지럽히고 있다. 친윤 측에서 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랬습니다.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책임론 내용을 담아 전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당을 바꾸고 차기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데 그게 영향을 줄까 봐 그것도 공개하지 못하게 하면 이거야말로 불공정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시비 거는 것도 불공정이지만 문제가 있는데 이걸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불공정 아닙니까? 이게 어디 조정훈 개인이 혼자서 만든 겁니까? 어제 이상규 위원의 말에 따르면 17명의 위원이 그야말로 진정성을 다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작업을 했다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서면 설문조사까지 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한두 사람이 설사 한동훈을 견제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한두 사람이 바꿉니까? 저는 이 총선 백서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 이 총선 백서가 어떤 형태로든 당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방향 제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공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불공정한 결정 아니냐 이겁니다. 아파요 여기가. 병원 가면 아플 것 같아서 안 가고 버텨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어요. 병원에 가면 당연히 아프겠죠. 진찰도 아프고 또 혹시나 시술이나 수술을 하면은 무지무지 아플 거예요. 그게 겁난다고 아예 안 갑니까? 그냥 덮어둬요?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황우여 비대위가 하지 않기를 제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어제 저희 고성호 TV에서 이상규 후보와의 인터뷰도 그랬습니다만 저는 아직 백서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궁금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규 후보가 지금 작심을 한 듯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이상규 후보는 30년 가까이 외식업체를 운영한 자수성가형 사업가인데 30번을 점포를 개업하고 그중에 6번은 폐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마침내 300억대 매출을 올리는 외식업계 큰손으로 우뚝 선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상규 후보의 6전 7전 8기죠. 7전 8기 성공기 이 성공 비결에는 실패하고 나서 왜 실패했나를 치열하게 살펴보는 패인 분석이 주요했다. 이게 본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 2달 전에 뛰어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했고 선거 운동도 잘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지고 나니까 너무 분해서
그래서 도대체 왜 졌나 분석하기 시작했고,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 또 진다. 이렇게 해야지 다음 선거에서라도 이길 수 있다. 한 국민의힘 재집권 전략을 비롯한 3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동훈이하고 중진 의원들한테 돌렸더니 그걸 본 조정은 백서위원장이 특위에 합류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백서위원이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이상규 후보는 어제도 즉각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으로 치자면 1조 단위 규모의 대기업인데 정치를 해보지 않은 초보자가 이끌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데 한동훈과 0.5선에 불과한 장동혁이 선거를 이끌었다. 그야말로 한동훈의 원맨쇼로 선거를 이끌었다. 또 여의도 연구원은 완장 찰 사람을 뽑는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전략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 여의도 연구원 측과 8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한동훈이 무슨 다른 전략팀과 선거 전략을 한 게 아니라 이 여의도 연구원장하고 단 둘이서 선거 전략을 다 짰던 것 같다. 그야말로 선거운동을 독점했다. 라고 하는 결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신의 정치, 한동훈이 그렇게 행동했고 아마 본인도 총선 기간 내에 한계를 느꼈을 거다. 총선 기간 카니발 타고 혼자 다니면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한동훈은 당대표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러면서 진정호가 지금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원래 청년 최고위원은 당에 고생하는 원외 청년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비례대표로 손쉽게 빼지던 진정호가 출마하는 바람에 아이고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하고 20-30명의 원외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출마를 접었다. 그야말로 당내 격차를 해소하려는 그래서 만든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다면 참패 안 해. 네, 원희룡의 얘기입니다.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면 참패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자 한동훈은 아니 원희룡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잖아 라고 반격을 하고 나섰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하고 선대위원장하고도 지금 잘 구별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선대위원장은 선거 막판에 그냥 임명이 됐어요. 그것도 지역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이재명과 싸우던 원희룡 그리고 유삼년과 온 좌파들로부터 공격받던 나경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앉혀봤자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이 사람들 원희룡과 나경원이 그 지역에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던 그 두 사람이 전국 유세를 할 수나 있었겠어요? 제대로 된 선거 전략회의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원희룡,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그날 한동훈 측이 한동훈 원탑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공동선대위원회 체제지만 한동훈 원탑으로 선거 치른다고 했던 겁니다. 또 이번 총선에 공천 실패가 아주 결정적이었는데 이 공천은 선대위원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이에요. 그 공관위원장을 정용환이를 임명한 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리고 공관위가 공천을 개판으로 했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도장 꽝 찍고 추인해서 결정한 게 비대위 아닙니까? 한동훈. 원희룡과 나경원은 막판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 공천 과정에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원희룡은 내가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이런 참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은 반격한답시고 아니 당신도
선대위원장이었잖아. 이게 반론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원희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더라도 한동훈식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2000년에 당에 들어온 뒤에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파던 경험했다. 또 늘 비주류로 있었기 때문에 당 주류 대통령과도 여러 번 충돌했다. 그래서 당정관계를 어떻게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지, 또 공천은 얼마나 조심히 다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내가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비대위원장을 했다면, 그래서 공천을 관리했다면 이런 엉터리 공천에 총선 참패를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과 2달여 전에 크게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당을 또 맡기려고 하느냐. 대통령과 충돌할 당대표 뽑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연습하고 있을 시간 없다. 경험이 부족한 당대표 뽑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후 김기현이 물러나고 나서 우리에게는 2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원희룡 비대위원장 길이 있었고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길이 있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수십 번도 더 원희룡 비대위, 한동훈 선대위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세세히 설명까지 하면서 했어요. 그래야 둘 다 산다 그랬어요. 그래야 당이 산다 그랬어요. 하지만 당이 선택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였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자 한동훈이 원희룡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원희룡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이 반박이 말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또 그런가 하면 이게 아까 홍준표가 1강 2중 일략에서 2강 1중 일략으로 지금 판세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초조해할 수밖에 없는 게 2사람이에요. 하나는 1강이었다가 2강으로 돼버린 한동훈이가 우선 초조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희룡은 1강에서 2중에서 1강, 2강으로 올라갔는데 자기만 지금 1중으로 지금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나경원이 조급하겠죠. 그 조급함의 반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나경원이 주 공격 대상이 한동훈이었는데 이제는 원희룡을 주 공격 대상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은 한동훈과 원희룡 모두 패배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런 양비로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경원도 똑같이 공동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똑같이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재명한테 무려 8.67%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이거 얍삽한 공격이지. 참. 네, 윤상현은 우리 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 80여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총선 백수도 못 내고 총선 패배 원인 규명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과 관련해서 나경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입장이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 추천권자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 좌파처럼 뭐 지것들이 하겠다는 건지 한동훈이처럼 대법원장이 추천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최혜병 특검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특검의 의도, 특검의 목적, 특검의 내용, 그리고 특검의 결과 모두 부당하다. 한동훈의 최혜병 특검 수용 주장은 포퓰리즘입니다. 소신을 저버리고 시류에 편승하는 정치. 여론만 살피며 유리한 길만 찾는 정치.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 극복해야 할 포퓰리즘 정치다. 네, 윤심은 누구에게? 이게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인데요. 이 좀 재밌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냥 일반 지지율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이 응답자들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원희룡한테 있는 것 같습니까? 한동훈한테 있는 것 같습니까? 나경원한테 있는 것 같습니까? 윤상현한테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응답자의 44.4%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아무래도 원희룡한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한동훈한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8.8%에 불과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원희룡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대다수가 알게 됐다고 하는 조사입니다. 또 이 조사에는 원희룡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당이 분란을 일으킬 것 같지 않다고 하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당이 불편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조사에서는 대개 자신의 이런 전략적 판단들이 어떤 형태로든 투사가 되어서 응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원희룡한테 있다는 응답은 원희룡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불편하지 않게 당정협의가 잘 될 것 같다고 하는 전략적 평가까지 있는 응답인 겁니다. 그게 44%예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한동훈한테 있다는 응답 28.8%는 한동훈이 돼도 윤석열 대통령과 크게 갈등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표사가 되어 있어요. 투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한동훈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 여권에서는 원희룡이 더 적합한 여당의 대표 후보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결론이 귀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TK 지역 대구 경북이죠.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윤심이 한동훈한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응답이 더 나와요. 대구 경북은 한동훈한테 윤심이 있는 것 같다가 35, 원희룡한테 있는 것 같다가 26이에요. 이건 왜 이럴까요? 이게 한동훈의 각인 효과입니다. 한동훈이 얼마 전까지 당 비대위원장으로 공천도 주도하고 선거도 주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오죽 많이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보수층 대구 경북 지역에 당원들이 많은 지역은 그냥 당은 한동훈, 한동훈은 윤석열 이런 식의 이 각인 효과가 아직까지 머릿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제 전당대회 이제 막 시작되는 국면이에요. 아직 후보 간 토론회도 아직 안 했잖아요. 5번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도 아직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서가 공개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정치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 TK 지역도 또 보수 유권자들도 진짜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는가, 또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게 윤석열 정부와 협조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일까라고 하는 데 대한 판단들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인유한 후보가 뭐 단언하다시피 했는데 한동훈 대세로는 이미 깨졌습니다. 깨졌고 이제 2강 1중 1약 구도로 전대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유파의 주류는 대통령의 마음이 원희룡한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점을 제가 예측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동훈과 원희룡을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될 이 초반 국면에서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하는 양강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동훈의 주장과 원희룡의 주장을 좀 차례대로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은 오늘 이렇게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연합뉴스 인터뷰인데요. 최상병 사건은 보훈 안보 이슈고 그 진실을 밝히는데 우리 보수가 소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이랬습니다. 제가 이 최상병 사건 해병대원 특검을 좌파들이 이게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막 주장하던 한 서너 달 전, 그때 이 종북 주사파들로부터 저 사람들이 왜 자꾸 보훈, 호국, 안보를 얘기하지 하는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자들이 최상병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꾸 보국, 안보, 뭐 보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훈, 안보에 관해서는 더 강하게 주장해야 될 보수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지금 한동훈이 오늘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서너 달 전에 좌파들한테 들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최상병 사건은 보훈 안보 이슈라 그랬는데, 여러분, 최상병 순직 사건, 이게 과연 보훈 이슈고 안보 이슈입니까? 최상병의 죽음이 매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상병이 뭐 연평도 해전처럼 또는 천안함 폭침 사건처럼 뭐 북한군과 전투하고 교전하다가 전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사건이라고 사건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건의 실체와는 관계없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훈 사건입니까? 과연 이 사건이?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6.25 참전 전사자나 이런 사람들의 명예를 기리고 하는 게 보훈이에요. 이 최상병은 그런 보훈 사건이 아니잖아요. 작전 중에, 군 작전 중에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려면 군 작전 중 사망 사건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걸 보훈 이슈, 안보 이슈로 가져갑니까? 좌파들은 이렇게 가져가고 싶어 해요. 안보 이슈, 보훈 이슈에 관해서 보수가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냐,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고요. 서너 달 전에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이 좌파 프레임을 한동훈이가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최상병 순직이 보훈 이슈고 안보 이슈입니까? 군 작전, 그것도 대민 지원 작전 사건이지. 사건의 성격을 전혀 지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보수가 소극적이지 않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랬어요. 자, 야당은 말이죠. 대통령을, 이 사건을 고리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적극적이지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경찰청이 최상병이 어떻게 순직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경찰 수사에 무슨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또 공수처가 이른바 외압 사건, 자기들이 고발한
외압 의혹을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이 정북 주사파들이 자기들이 고발한 사건인데도 무슨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로지 특검 하잖아요. 왜? 대통령은 공격해야 되니까.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적극적이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전혀 적극적이지가 않잖아요. 좌파들이. 그런데 우리 보수가 소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좌파는 적극적인데 우리 보수는 소극적인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좌파들의 프레임 속에서 놀아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최상병 순직의 실체를 밝히는데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경찰이 다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가 저 좌파들이 고발한 외압 의혹까지도 사사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보수가 뭐가 소극적이라는 거죠? 저 종북 주사파들의 정략적인 특검 공세를 반대하면 소극적이 되는 겁니까? 저 좌파들의 공격에 무릎 꿇고 손발 딱 들어야 적극적으로 되는 거냐고. 한동훈이야말로 이 문제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좌파들의 프레임 속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인터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저의 정치적 목표는 완전히 똑같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다. 정치적 목표가 같은데 신뢰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랬습니다. 이거 어린애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자, 목표가 같아요.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목표가 같으면 갈등이 없냐고. 어느 집이나 우리 집안 잘 살자는 목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아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어요? 어느 회사나 우리 회사 발전하고 우리 좀 이익 배당도 좀 많이 받고 임금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목표는 같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갈등이 없어요? 목표가 같다는 걸로 모든 것들을 다 퉁쳐서는 안 돼요. 아니 대통령과 자기가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목표가 같으니까 갈등이 없대. 나 이런 아니 초등학교 애들도 이런 논리는 구사 안 해요. 또 이게 이제 배신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진짜 상식적인 얘기야. 잘 모르는 길 가는 사람은 길 가다가 어쩌다가 그냥 스친 사람 있죠. 여러분 오늘 수백 명 그렇게 스쳤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요? 쥐가 뭘 알길래 날 배신해. 배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길 가다가 어쩌다 만난 사람 점심 먹으러 갔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배신은 누가 한다고? 가까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유승민이 같이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자, 김무성이 같이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총괄선대 본부장 했던 자, 이렇게 대통령과 가장 가까워서 뭐 이것저것 좀 알 것 같은 자들이만이 비로소 배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배신 못해? 배신은 원래 가까운 자들로부터 당하는 게 배신이에요. 목표가 같아서 배신 안 해요? 목표가 같은데 배신해서 배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종북주사파가 우리를 배신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 씁니까? 이재명이가 나를 배신했다 그런 말 써요? 그러나 김무성이가 우리를 배신했다, 유승민이가 우리를 배신했다 이런 말 쓰잖아. 동지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배신을 했으니까. 인터뷰 중에 보면 그럼 도대체 그런 좋은 최상병 특검법은 왜 총선 때 얘기 안 했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자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때 예민한 상황이고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까 봐. 자 보세요. 한동훈의 얘기대로라면 그때 이 최상병 특검 관련 이종섭 뭐 이 호주 대사로 뭐 보냈니 어쨌니 그 한동훈이가 공격했잖아요. 결국 이종섭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거에 정말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선택했어야 돼. 대통령을 따로 만나서라도 승부를 걸었어야죠. 이러하니까 도저히 이것 때문에 선거 못 치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저 이종섭이 빨리 불러주세요. 라고 설득을 했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밤을 새워서라도 그것도 안 되면 공개적으로 정말 공격을 해서 정면 돌파를 했든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조금 하려다가 말았잖아. 찝쩍찝쩍대기만 하고 분란만 일으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라 그럽니까? 예민한 상황이라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때는 못했다. 지금은 한동훈의 독자적 이 특검 주장을 듣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제 편안해졌습니까? 편안해졌냐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대로 가면 정말 대통령하고 완전히 갈랐을 것 같아. 저 좌파들의 특검 프레임에 왜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자꾸 끌려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라고 얼마나 불안해하냐고요 지금. 입만 열면 동료 시민이 어쩌고 입만 열면 민심이 어쩌고 입만 열면 국민이 어쩌고 그러는데 정작 자유파 국민이 뭘 생각하는지를 하나도 모르잖아. 조정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러니까 총선 백서 발간 얘기입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시는 것 같다. 특별히 평가하지 않겠다. 조정훈이가 한동훈이한테 이렇게 개무시당해도 될 사람입니까? 조정훈은요. 시대전환이라는 중도당을 끌고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당대당 합당을 한 사람이에요. 그 어렵다는 마포에서 지역구에서 이겨서 재선 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총선 패배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평가할 생각을 안 하니까 나라도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고 원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총선 백서 작업을 자기 당대표 선거에 이용한다고 하는 한동훈 측의 비방과 음의 모략이 있으니까 화끈하게 나 그럼 출마 안 할게요. 총선 백서 작업에 집중하겠어요. 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게 한동훈이한테 이렇게 개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자, 이제 원희룡을 보겠습니다. 원희룡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과 무제한 소통하고 쓴소리 할 수 있는 레드팀 팀장이 직접 되겠다 이랬어요. 그러자 친윤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고 나는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경쟁했던 사람이다. 맞죠? 4강 올라가서 경쟁했잖아요 같이. 그런데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결정되자 정권 재창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동지적으로 협력했다. 그때부터. 그래서 나를 친윤이라고 부르지 마라. 차라리 정권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창윤이라고 불러달라. 이게 창윤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 소통과 관련해서는 내가 알기로 한동훈은 총선 끝난 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한 적이 없다. 대표 후보 출마할 때도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한 게 아니라 정진석 실장한테 전화를 했고 정진석 실장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는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 얘기 듣고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의례적으로 인사한 것이 전부인 것 같다. 그런데 소통은
리더십과 정무 활동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런 식으로 소통이 곧 정치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 좀 정치 좀 배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배신은 하다 보면 배신이지 처음부터 배신은 없다. 하다 보면 배신이지 처음부터 배신은 없다. 그다음에 한동훈의 특검론, 수사중 사건 특검하자. 이건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미끼 아니냐. 어설픈 컨설턴트하고 토론하고 이 기회에 대선까지 직행하겠다고 하는 조급함에서 이 독자 특검론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식이면 한동훈 특검 얘기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나는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 이게 원희룡의 얘기입니다. 특검을 미끼로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탄핵이라는 쌍끌이 그물질을 진행하고 있는데 절대 거기 말려들면 안 된다. 초동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네. 한동훈과 원희룡 비교는 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네, 한동훈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을 구형했다. 지금 한동훈 측에서는 박근혜에게 30년 구형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캠프가 기자단에게 공지문을 보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직접 구형하는 한동훈 육성 영상은 교묘히 조작된 영상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다.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제 구형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거는 AI로 만든 영상이니까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30년 구형하는 바로 그 장면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과연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러면 30년형 구형을 하지 않은 것인가? 팩트 체크를 들어갔어요.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렇게 지금 기자단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금일 오후부터 한동훈 후보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형을 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직접 구형하는 한동훈 육성 영상은 교묘히 조작된 영상으로 전혀 사실무근이며 한동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제 구형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조직법상 제59조에 따르면 재판장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는 조작된 영상으로 해당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니 언론인들께서는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동훈 캠프에서 이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문은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공지문의 맨 마지막에 법원조직법상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재판장의 허가 없이. 이거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일이고. 그래서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징역 30년을 구형하는 육성 영상은 이것은 조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그렇다 치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재판정에서 검사가 구형하는 영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 캠프가 주장하는 이 공지문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1심 판결에서 30년을 검찰이 구형했는데 그러면 누군가 검사가 어떤 검사인가가 구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검사가 그럼 한동훈이 아니었냐? 이거 팩트 체크를 들어가 봐야죠.
한동훈 당시 차장검사는 이례적으로 직접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구형하고 최후 진술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심 결심 공판에 이제 검찰을 대표해서 그 한동훈 차장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 피고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한동훈은 6천자 분량의 구형문을 직접 읽었어요. 직접 읽었습니다. 이 구형문에 따르면, 한동훈이 직접 읽은 구형문에 따르면 피고인, 박근혜 대통령이죠. 피고인은 20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 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및 뇌물에 해당하는 592억 2,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인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거 한동훈이 직접 구형을 했습니다. AI 영상은 가짜로 조작된 거지만 재판정에서 1심 결심 공판에서 한동훈이 직접 참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징역 그리고 1,185억 원의 벌금 이걸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직접 구형을 했어요. 이건 팩트 아닙니까? 예, 한동훈 캠프 측의 저 언론 고지문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이 AI 더빙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한 것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몰아가는 거냐. 한동훈 캠프 측 말대로 이 AI 음성을 이용한 해당 영상은 당연히 조작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명확한 것은 2018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1심 결심 공판 현장에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구형문을 직접 읽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